1997년 고난의 행군 당시 북한에서는 수백만 명이 굶어 죽었습니다. 함경북도 회령의 한 젊은 어머니는 남편을 잃고 7살 딸을 살리기 위해 두만강을 건너기로 결심합니다. 그러나 총성이 울리던 그 밤, 딸의 손이 강물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과연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 모든 것은 1997년 봄, 함경북도 회령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회령이라고 하면 두만강이 코앞에 흐르는 국경 마을인데 그때만 해도 저는 그 강을 건너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저는 27살, 갓 30 넘긴 남편 철호와 7살 딸 지은이를 키우며 살았습니다. 매일 아침 5시면 일어나 아궁이에 불을 지폈어요. 요즘 젊은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그때는 연탄도 귀해서 산에서 주워온 나뭇가지로 불을 떼야 했거든요. 부엌의 연기가 자욱하면 그제야 방이 따뜻해지고 잠에서 덜 깬 지은이가 비비적거리며 나와서는 엄마, 오늘 유치원에서 김일성 원수님 노래 배운대요 하고 졸린 목소리로 말하곤 했습니다. 저는 그 작은 손 꼭 잡고 골목길을 걸어 유치원에 데려다 주었는데 길에서 만나는 이웃들마다 순애야, 출근하니? 지은이 많이 컸네? 인사를 건네던 그 평범한 아침이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었는지 모릅니다. 지은이를 유치원에 맡기고 나면 저는 회령 피복공장으로 출근했습니다. 우리 공장은 군복을 만드는 곳이었는데 낡은 재봉틀 수십 대가 줄지어 있고 먼지가 날리는 그런 곳이었어요.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재봉틀 페달을 밟으면 다리가 저릿저릿 아파왔지만 그래도 월급을 받으니까 감사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집에서 싸운 알루미늄 도시락을 폈는데 옥수수밥에 된장 한 숟갈 얹은 게 전부였어요. 옆자리 영숙이가 순애야, 우리 신랑이 탄광에서 허리를 다쳤대. 병원에 약이 없어서 큰일이야 하고 속삭이면 저는 에이, 곧 배급 나오겠지. 조금만 참아 하고 위로했습니다. 그때는 진짜 그렇게 믿었거든요. 오후 3시면 작업을 멈추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만세를 외쳐야 했는데 그게 우리 일상이었습니다. 이상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원래 세상이 다 그런 줄 알았으니까요. 저녁이 되면 지은이를 데리고 집에 와서 밥을 지었습니다. 남편 철호는 회령 탄광에서 막장 일을 했는데 온몸이 시커먼 탄가루를 뒤집어 쓰고 돌아오곤 했어요. 그래도 그이가 문을 열고 들어오면 지은이가 아빠 하고 달려가 안기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어느 날은 철호가 주머니에서 석탄 덩어리 2개를 꺼내며 몰래 가져왔어, 이거면 며칠은 따뜻하겠지 하고 웃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것도 걸리면 큰일 날 일이었거든요. 우리 저녁 밥상은 늘 옥수수죽에 감자 몇 개가 전부였지만 셋이 둘러앉아 먹으면 그게 행복이었습니다. 지은이가 아빠, 오늘 유치원에서 칭찬 스티커 받았어요 하고 자랑하면 철호는 우리 딸 장하다 하며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이렇게만 살면 되겠다 싶었습니다. 배고프지만 가족이 함께니까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해 가을부터 뭔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배급이 1달, 2달 밀리더니 석 달째 소식이 없었어요. 철호가 공장에서는 뭐라 안 하디 물으면 저는 곧 나온다고만 하더라 대답했지만 둘 다 불안한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밤에 지은이를 재우며 자장자장 우리 지은이 엄마 품에서 자장자장 자장가를 불러주는데 옆집에서 아이 우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엄마, 배고파요, 밥 주세요. 그 소리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라디오에서는 고난의 행군 정신으로 이겨내자는 방송이 하루 종일 나왔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그때는 잘 몰랐어요. 지은이가 잠든 뒤 철호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우리는 괜찮겠지? 제 물음에 철호는 대답 대신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이 나라가 우리를 버리게 될 줄은, 그리고 살기 위해 저 두만강을 건너야 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1998년이 되자 세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행군이라고 들어보셨죠? 우리 남한에서 IMF 터졌을 때 많이 힘드셨잖아요. 그런데 북한은 그것보다 100배는 더 심했습니다. 배급이 완전히 끊겼어요. 공장에 출근해도 일거리가 없었습니다. 재봉틀 앞에 앉아 있어도 천이 안 들어오니까 손만 놀리고 있다가 집에 가는 거예요. 월급도 석 달, 넉 달 밀리기 시작했는데 그나마도 북한 돈으로 받으면 장마당에서 옥수수 한 대도 못 샀습니다. 지은이가 엄마, 배고파요 할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감자 하나를 삶아서 셋이 나눠 먹으면서 조금만 참자, 곧 배급 나온다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정말 우리가 배운 사회주의 낙원인가? 왜 이 나라는 자기 인민을 굶기는가? 그해 겨울, 마을에서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어요. 옆집 김서방네 할머니가 돌아가셨다길래 병원인가 했더니 굶어서 돌아가신 거였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골목 끝 박씨네 막내 아들이 죽었어요. 겨우 5살이었는데 영양실조로 배가 볼록 나오고 뼈만 앙상했대요. 장례도 제대로 못 치르고 산에 묻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지은이를 꼭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우리 지은이도 저렇게 될 수 있다는 공포가 밀려왔어요. 철호는 탄광에서 하루 12시간씩 일했지만 돌아올 때마다 얼굴이 더 창백해졌습니다. 어느 날은 기침을 하다가 피를 뱉었어요. 병원 가봐야 해 했더니 약이 없대. 가봤자 소용없어 하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나라에서는 아파도 치료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즈음 저는 장마당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장마당이라고. 우리 남한 재래시장 같은 건데 그때는 불법이었어요. 걸리면 단련대라고. 감옥 같은 데 끌려갈 수도 있었지만 굶어 죽느니 잡혀가는 게 낫다 싶었습니다. 집에 있던 이불이랑 남편 양복을 들고 나가서 팔았어요. 그걸로 옥수수 서말 사서 집에 왔는데 지은이가 죽 한 그릇 먹고 엄마, 배불러요 하던 그 웃음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장마당에서 충격적인 걸 봤어요. 중국에서 넘어온 라디오를 파는 사람이 있었는데 몰래 틀어보니까 남조선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서울에서는 사람들이 고기를 먹고 자동차를 몰고 다닌대요. 처음에는 거짓말인 줄 알았습니다. 우리가 배운 건 남조선이 미제의 식민지라 우리보다 못 산다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만 굶고 있는 거지? 그때 처음으로 뭔가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해 봄, 공개 처형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으시면 충격받으실 수 있는데 사실 그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마당에서 쌀을 몰래 팔던 아주머니가 잡혔어요. 제가 아는 분이었습니다. 두 아이 엄마였는데 아이들 먹이려고 장사한 게 죄가 됐어요. 마을 사람들 다 모아놓고 총살했습니다. 지은이를 데리고 가야 했어요. 안 가면 우리 가족도 의심받으니까요. 총소리가 울리는 순간 저는 지은이 눈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그날 밤 지은이가 악몽을 꾸며 울었어요. 엄마, 그 아줌마 왜 죽었어요? 우리도 죽어요?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나라인가? 자기 인민을 이렇게 죽이는 게 나라인가? 그날 이후로 저는 마음속으로 이 체제를 믿지 않게 됐습니다. 하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그때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2000년이 되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더 나빠졌어요. 철호의 기침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밤마다 콜록콜록 기침하다가 피를 뱉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탄광에서 석탄가루를 너무 많이 마셔서 폐가 망가진 거였어요. 병원에 데려갔더니 의사가 약이 없어서 치료를 못합니다. 집에서 푹 쉬게 하세요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병원입니까? 약 하나 없는 병원이 어딨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 6.25 전쟁 때도 이렇지는 않았다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전쟁도 아닌데 약이 없대요. 철호는 그날부터 탄광에 못 나갔습니다. 누워만 있으니까. 배급도 끊겼어요. 일 못하는 사람한테는 밥도 안 주는 나라였습니다. 저는 장마당에서 더 악착같이 장사했습니다. 중국산 과자를 떼다가 팔고 두부를 만들어 팔았어요. 손이 갈라지고 피가 났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2001년 겨울 철호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 날 밤을 잊을 수가 없어요. 철호가 제 손을 잡고 순애야, 미안해 지은이 부탁해 했습니다. 저는 무슨 소리야. 곧 나을 거야 했는데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지은이는 꼭 살려. 이 나라에서는 못 살아. 방법을 찾아봐. 그게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새벽에 철호가 숨을 거뒀어요. 지은이가 아빠, 일어나요 아빠 하며 흔드는데 저는 그 아이를 끌어안고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장례도 제대로 못 치렀어요. 관살 돈이 없어서. 거적대기에 말아서 뒷산에 묻었습니다. 32살. 한창 일할 나이에 굶주림과 병으로 죽은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젊은 가장이 약 하나 없어서 죽어가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그날 무덤 앞에서 맹세했습니다. 지은이만은 살리겠다고. 이 아이만은 이런 나라에서 빼내겠다고. 남편 없이 혼자서 지은이를 키우는 건 지옥 같았습니다. 장마당 장사를 하면서 새벽 4시에 일어나 두부를 만들었어요. 콩을 불려서 맷돌에 갈고 간수 넣어 굳히고 그걸 들고 시장에 나가 팔았습니다. 하루 종일 서서 팔아봤자 옥수수 몇 대 살 돈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단속반이 들이닥쳤습니다. 야, 장사하는 년들 다 잡아. 소리가 들리자마자 도망쳤는데 제 두부가 담긴 함지박을 다 빼앗겼어요.
하루 품삯이 통째로 날아간 겁니다. 집에 와서 지은이 얼굴 보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엄마, 오늘 밥 없어요? 하는데 저는 아니야. 엄마가 죽 끓여줄게 하고 물에 소금 풀어서 끓였습니다. 그게 저녁이었어요. 지은이 재우고 나서 혼자 엉엉 울었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우리 모녀도 죽겠구나. 철호처럼 죽겠구나. 그러던 어느 날 장마당에서 귀가 솔깃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중국에 가면 밥을 굶지 않는데요. 일만 하면 쌀밥에 고기도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두만강만 건너면 된다고. 돈만 있으면 브로커가 데려다 준다고 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무서웠어요. 탈북하다 잡히면 총살이니까요. 그런데 지은이를 보면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이 아이가 점점 야위어가고 있었어요. 배가 나오고 뼈만 앙상해지는 게 옆집에서 죽은 아이랑 똑같았습니다. 어느 날 밤 지은이가 잠꼬대로 밥하는 걸 듣고 결심했습니다. 여기 있으면 죽는다 잡혀서 죽으나 굶어서 죽으나 마찬가지다. 그럴 바에는 살기를 찾아보자. 철호가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이 나라에서는 못 살아 방법을 찾아봐. 그래, 방법을 찾아보자. 저는 그날부터 탈북 브로커를 수소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브로커를 찾는데 6달이 걸렸습니다. 아무한테나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잘못 물어봤다가 밀고 당하면 끝이니까요. 장마당에서 조심조심 눈치를 보다가 중국에서 물건 떼오는 아주머니를 알게 됐어요. 그분이 진짜 갈 마음 있으면 사람 연결해 줄게 하더라고요. 2004년 가을 드디어 브로커를 만났습니다. 40쯤 된 남자였는데 중국 조선족이래요. 그 사람이 두만강 건너는데 중국 돈 3,000위안이요. 절반은 먼저, 절반은 건너고 나서 하더라고요. 3,000위안이면 저한테는 전 재산이었습니다. 장마당에서 3년 동안 모은 돈을 다 털어야 했어요. 잠깐 망설였습니다. 이 돈 다 쓰고 실패하면 정말 끝이니까요. 그런데 지은이 얼굴이 떠올랐어요. 점점 야위어가는 그 얼굴. 잠꼬대로 밥 달라던 그 목소리. 저는 이를 악물고 돈을 건넸습니다. 탈북 날짜가 11월 15일로 잡혔습니다. 보름 남았더라고요. 그 보름이 얼마나 길었는지 몰라요. 매일 밤잠을 못 잤습니다. 걸리면 어떡하지? 지은이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무서웠어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가만히 있다가 굶어 죽는 거였습니다. 떠나기 며칠 전. 저는 시어머니 댁에 갔어요. 시어머니는 철호 돌아가신 뒤로 혼자 사셨는데 7순이 넘으셨거든요. 차마 데려갈 수가 없었습니다. 강을 건너려면 체력이 있어야 하는데 어르신이 그 험한 길을 어떻게 가시겠어요. 어머니, 저 며칠 장사하러 다녀올게요. 거짓말을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래, 지은이 잘 챙기고 하시며 주머니에서 옥수수 몇 알을 꺼내주셨어요. 당신도 굶으시면서 손주 먹이라고 주신 겁니다. 대문 나서면서 뒤돌아보니까 시어머니가 손 흔들고 계셨어요.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떠나기 전날 밤, 저는 철호 무덤에 갔습니다. 뒷산 양지 바른데 묻었는데 봉분도 제대로 못해서 풀만 무성했어요. 무덤 앞에 앉아서 오래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나 지은이 데리고 떠나요. 당신이 살려달라고 했잖아. 꼭 살릴게. 그리고 잘 살게. 당신 목까지 돌아오는 길에 우리 집을 한 바퀴 돌아봤어요. 문짝이 삐걱거리는 부엌, 지은이 처음 걸음마 뗀 마당, 철호랑 밥 먹던 작은 방. 다시는 못 올 수도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고향을 떠난다는 게 이렇게 아픈 건지 몰랐어요. 여러분도 고향 떠나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정든 땅 떠날 때 발이 안 떨어지는 그 마음. 그런데 저는 가야 했습니다. 지은이 손잡고 마지막으로 집을 나서면서 속으로 빌었어요. 꼭 살아남자. 그래서 언젠가 다시 오자. 11월 14일 밤, 브로커가 정해준 장소로 갔습니다. 회령에서 두만강까지는 걸어서 2시간 거리였어요. 지은이 손을 꽉 잡고 산길을 걸었습니다. 달도 없는 칠흑 같은 밤이었어요. 발밑이 안 보여서 여러 번 넘어졌습니다. 지은이가 엄마? 무서워요. 할 때마다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했지만 사실 저도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어요. 약속 장소에 도착하니까 브로커 말고도 사람이 5명 더 있었습니다. 다들 저처럼 도망치는 사람들이었어요. 브로커가 자정에 출발한다. 절대 소리 내지 마라. 경비병 순찰 시간 피해서 간다 했습니다. 저는 지은이를 꼭 끌어안았어요. 이 아이만 살리면 된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손을 놓지 말자. 그때는 정말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얼마 후 브로커가 손짓했어요. 간다. 저는 지은이 손을 잡고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자정이 넘어서 두만강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두만강이 얼마나 넓은지 아세요? 낮에 보면 그렇게 넓어 보이지 않는데 밤에 보니까 끝이 안 보이더라고요. 11월이라 강물이 반쯤 얼어 있었습니다.
브로커가 얼음 위로 가다가 중간에 깨진 데가 있으면 물로 걸어야 한다, 소리 내면 죽는다 했어요. 저는 지은이를 업었습니다. 엄마 등에 꼭 붙어 있어. 무슨 일이 있어도 놓으면 안 돼. 알았지? 지은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작은 손이 제 목을 꼭 감았습니다. 브로커가 앞장서고 우리 일행 6명이 줄지어 강으로 들어갔어요. 얼음 밟는 소리가 삐걱삐걱 났는데 그 소리가 얼마나 크게 들리던지 경비병이 들을까봐 숨도 제대로 못 쉬었습니다. 6.25 때 피난 가신 분들도 이런 심정이셨을까요? 한 발 한 발 내딛는 게 천년 같았습니다. 강 중간쯤 왔을 때였습니다. 브로커가 손을 들어 멈추라고 신호했어요. 저 멀리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경비병 순찰이었어요. 우리는 그 자리에 엎드렸습니다. 얼음 위에 배를 대고 엎드리니까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지은이가 추워서 덜덜 떨었는데 입을 막아야 했습니다. 쉿! 소리 내면 안 돼. 그 불빛이 지나가기를 10분쯤 기다렸을까요? 정말 10년 같았습니다. 드디어 불빛이 멀어지고 브로커가 간다 신호를 보냈어요. 다시 일어나서 걷는데 갑자기 발밑에서 우직근 소리가 났습니다. 얼음이 깨진 거예요. 앞에 가던 남자 하나가 물에 빠졌어요. 으악! 소리 지르려는 걸 옆 사람이 입을 막았습니다. 물이 허리까지 찼는데 그 사람 얼굴이 공포로 일그러지더라고요. 브로커가 물로 가라, 빨리! 했습니다. 저도 물에 들어갔어요. 11월 강물이 얼마나 차가운지 아세요? 뼈가 으스러지는 것 같았습니다. 허리까지 차오르는 물속을 걸었습니다. 지은이를 등에 업고 있으니까 물이 아이 발까지 닿았어요. 지은이가 엄마, 차가워요. 하는데 목소리가 울먹였습니다. 조금만 참아. 조금만. 저도 이가 딱딱 부딪혔어요. 손발 감각이 없어졌습니다. 그래도 걸었습니다. 죽어도 이 강만 건너면 된다. 저 언덕만 넘으면 중국이다. 중국 땅이 점점 가까워지는 게 보였어요. 50m, 30m, 20m. 거의 다 왔다 싶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뒤에서 총소리가 울렸어요. 탕, 탕, 탕. 거기 서라. 꼼짝 마. 경비병들이 우리를 발견한 거예요. 브로커가 뛰어 소리쳤습니다. 사람들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저도 지은이 업고 뛰었습니다. 총알이 귓가로 스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때 발이 미끄러졌습니다. 물속에서 넘어지면서 지은이가 제 등에서 떨어졌습니다. 지은아. 소리치며 손을 뻗었어요. 어둠 속에서 지은이 손이 잡혔습니다. 그런데 물살이 너무 세서 아이가 떠내려가고 있었어요. 엄마. 엄마. 지은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저는 악을 쓰며 손을 잡아당겼어요. 그런데 그 순간 누군가 제 팔을 확 잡아 끌었습니다. 브로커였어요. 빨리 와. 안 그러면 다 죽어. 저는 안 돼. 내 딸, 했지만 브로커가 저를 억지로 끌고 갔어요. 지은이 손이 스르륵 빠져나갔습니다. 엄마. 그 비명 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저는 미친 듯이 발버둥 쳤지만 브로커가 저를 끌고 중국 땅에 올라섰어요. 뒤돌아보니까 어둠뿐이었습니다. 지은이가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무릎 꿇고 울부짖었습니다. 지은아. 지은아. 하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밤이었습니다. 중국 땅에 올라서고도 저는 한참을 울부짖었습니다. 지은아. 지은아. 브로커가 제 입을 막았어요. 조용히 해. 중국 공안이 온다. 저는 다시 강으로 뛰어들려고 했습니다. 내 딸이 저기 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 브로커랑 다른 사람들이 저를 붙잡고 끌고 갔어요. 죽고 싶어? 지금 돌아가면 너도 죽어. 저는 끌려가면서도 계속 뒤를 돌아봤습니다. 어둠뿐이었어요. 지은이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는 알았어요. 내 딸이 죽었구나. 7살 어린 것이 그 차가운 물속에서 어떻게 살아남겠어요. 제가 손을 놓쳤습니다. 제가 죽인 거예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았는데 브로커가 저를 억지로 일으켜 세웠습니다. 정신 차려. 여기서 잡히면 독송이야. 그럼 진짜 끝이야. 저는 울면서 걸었습니다. 아무 생각이 안 났어요. 브로커가 저를 중국 조선족 마을에 숨겨줬습니다. 연변 쪽 작은 농촌이었어요. 거기서 한 달을 숨어 지냈는데 저는 밥을 못 먹었습니다. 눈만 감으면 지은이가 보였어요. 엄마. 하고 손 내밀던 그 모습. 물살에 휩쓸려 가던 그 작은 몸. 밤마다 악몽을 꾸고 울다가 깼습니다. 저를 숨겨준 조선족 아주머니가 언니, 제발 좀 먹어? 이러다 죽어 하셨는데 저는 죽으면 좋겠어요. 그럼 지은이 만나니까 했어요. 그 아주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언니, 그 아이가 엄마 죽는 거 원하겠어. 살아야 해? 살아서 그 아이 목까지 살아야지. 그 말에 눈물이 또 쏟아졌어요. 맞아요. 지은이가 저한테 뭐라고 했겠어요.
엄마, 죽지 마요. 살아요. 저는 그날부터 억지로라도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에서 산다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탈북자는 잡히면 바로 북송이에요. 북한으로 다시 끌려가면 정치범 수용소행이거든요. 그러니까 숨어 살아야 했습니다. 저는 연변에서 조선족 식당에 취직했어요. 신분증이 없으니까 월급도 제대로 못 받았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 11시까지 설거지하고 바닥 닦고 감자 깎았어요. 손이 갈라지고 허리가 끊어지는 것 같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식당에서 일하다가 밖에서 노는 아이들을 봤어요. 지은이 또래였습니다. 그 아이들이 엄마 하고 부르는 소리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화장실에 들어가서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지은아, 너도 저렇게 뛰어놀아야 하는데 내가 왜 그 차가운 강물에서 죽어야 했니?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정말 미안해. 그렇게 2년을 버텼습니다. 2006년이 되었을 때 식당 사장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순애야, 너 한국 가고 싶지 않아? 한국이요. 저는 생각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중국에서 숨어 사는 것만으로도 벅찼으니까요. 그런데 사장님 말씀이 한국에 가면 탈북자한테 집도 주고 돈도 주고 신분도 보장해 준대요. 숨어 살지 않아도 된대요. 저는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어떻게 가요? 동남아시아 거쳐서 가야 해? 위험하지만 방법이 있어. 저는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또 위험한 길을 가야 한다니. 두만강 건널 때 기억이 떠올랐어요.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지은이 생각이 났어요. 그 아이가 저한테 바란 게 뭐겠어요. 엄마가 숨어 살면서 평생 울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살아야 해. 떳떳하게 살아야 해. 저는 사장님한테 말했습니다. 가겠습니다. 한국에 가겠습니다. 2006년 봄, 저는 한국으로 가는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중국에서 한국으로 바로 가면 좋겠지만 그게 안 돼요. 중국이 탈북자를 잡으면 북한으로 보내거든요. 그래서 동남아시아로 돌아가야 합니다. 브로커가 루트를 짜줬어요. 중국에서 베트남, 베트남에서 라오스, 라오스에서 태국, 태국에 한국 대사관이 있는데 거기 가면 한국으로 보내준대요. 듣기만 해도 까마득했습니다. 지도를 펼쳐보니까 수천 킬로미터예요. 저는 평생 회령 바깥을 나가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그 먼 길을 어떻게 가요? 그런데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국에서 평생 숨어 살 수는 없잖아요. 떠나는 날 아침, 저를 도와주셨던 조선족 아주머니가 삶은 달걀을 싸주셨어요. 언니, 꼭 살아서 한국 가. 나중에 잘 살게 되면 연락해. 그 달걀 보따리 안고 버스에 올랐습니다. 중국 남쪽까지 내려가는 데만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버스 타고, 기차 타고, 또 버스 타고. 잠은 버스 안에서 쪽잠으로 때웠어요. 중간에 검문소가 있으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신분증 검사하는데 가짜 신분증을 내밀면서 손이 떨렸어요. 한 번은 공안이 저를 유심히 쳐다보길래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조선족이야? 네, 연변 사람입니다. 억지로 웃으면서 대답했는데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렀어요. 다행히 그냥 보내줬습니다. 베트남 국경에 도착했을 때는 밤이었어요. 브로커가 여기서부터는 걸어서 가야 한다. 국경 경비 피해서 밀림으로 간다 했습니다. 또 걸어야 한다고요. 두만강 건널 때 생각이 났어요.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지은이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 아이한테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지. 저는 이를 악물고 밀림으로 들어갔습니다. 밀림길이 정말 험했습니다. 낮에는 숨고 밤에만 걸었어요. 모기한테 온몸이 뜯기고 뱀이 지나가면 소리 지르고 싶은 걸 꾹 참았습니다. 발바닥에 물집이 잡히고 터져서 피가 났는데 멈출 수가 없었어요. 같이 가던 탈북자 중에 할머니 한 분이 계셨는데 60이 넘으셨거든요. 그분이 중간에 쓰러지셨어요. 나는 못 가겠다. 너희들이나 가라. 저는 그분 팔을 붙잡았습니다. 안 돼요. 할머니? 같이 가요. 여기서 포기하면 안 돼요. 그분을 부축해서 걸었습니다. 제 어머니 생각이 났어요. 돌아가신 시어머니 생각도 났고요. 우리 어머니들 세대가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그분들 고생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저는 속으로 그렇게 되뇌며 걸었습니다. 사흘 밤을 걸어서 라오스에 도착했습니다. 라오스에서 태국까지 또 며칠 걸렸습니다. 강도 건너고 산도 넘었어요. 드디어 태국 땅을 밟았을 때 브로커가 여기서 한국 대사관까지는 차로 간다. 이제 거의 다 왔어 했습니다. 저는 다리가 풀려서 주저앉았어요. 방콕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 도착한 건 밤 10시쯤이었습니다. 대사관 직원분이 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어서 오세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한마디에 눈물이 터졌습니다. 태극기가 보였어요.
여러분, 태극기가 그렇게 반가울 줄 몰랐습니다. 같은 말 쓰는 사람들, 같은 핏줄. 저는 그 자리에서 엉엉 울었어요. 직원분이 따뜻한 국밥을 갖다 주셨는데 그게 제 인생에서 가장 맛있는 밥이었습니다. 지은아, 엄마가 여기까지 왔어. 이제 조금만 더 가면 한국이야. 저는 국밥 먹으며 속으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2006년 여름, 드디어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저는 멍하니 서 있었어요. 여러분, 공항이 그렇게 큰 줄 몰랐습니다. 번쩍번쩍 빛나는 조명, 깨끗한 바닥, 사람들 옷차림. 이게 같은 민족이 사는 나라인가 싶었어요. 하나원이라는 곳에서 석 달 동안 교육을 받았습니다. 한국 사회 적응하는 법, 컴퓨터 쓰는 법, 취직하는 법. 처음에는 다 어려웠어요. 말투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니까요. 식당에 갔는데 메뉴판에 뭐가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카드로 계산하는 것도 처음이었어요. 밤마다 울었습니다. 지은이가 보고 싶어서, 지은이한테 이 세상을 보여주고 싶어서. 그런데 어느 날 하나원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순애 씨, 딸 생각에 힘드시죠? 근데 그 아이가 엄마 포기하는 거 원하겠어요? 아이 목까지 열심히 사세요.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하나원 나와서 임대 아파트에 들어갔습니다. 방 한 칸짜리 작은 집이었지만 제 집이 생긴 거예요. 저는 악착같이 일했습니다. 식당 배달부터 시작했어요. 오토바이 타고 서울 시내를 누볐는데 처음에는 길도 몰라서 헤맸습니다. 밤에는 학원 다니며 컴퓨터를 배웠어요. 손가락이 굳어서 자판 치는 게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은이 생각하면서 버텼어요. 2년 지나니까 코딩이라는 걸 배우게 됐어요. 프로그램 만드는 거예요. 재미있더라고요. 밤잠 줄여가며 독학했습니다. 39의 작은 회사에 취직했어요. 42의 팀장이 됐고 45에 제 회사를 차렸습니다. 지은이한테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되고 싶었거든요. 회사가 점점 커졌어요. 직원이 10명에서 50명, 100명이 됐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성공한 CEO라고 불렀지만 가슴 속에는 항상 구멍이 뚫려 있었습니다. 2024년 봄이었습니다. 신입사원 면접 날이었어요. 저는 대표로서 최종 면접을 봤습니다. 마지막 지원자가 들어왔는데 문이 열리는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27쯤 된 여자였어요. 낡은 정장이지만 단정한 차림. 그런데 왼쪽 눈 밑에 작은 점이 있었습니다. 지은이한테 있던 그 점이요.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이력서를 보니까 이름이 김예진, 중국에서 자랐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예진 씨, 고향이 어디예요? 제 물음에 그 아이가 대답했습니다. 함경북도 회령입니다. 7살 때 강물에서 구조되어 중국에서 자랐습니다. 강물에서 구조? 저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혹시 엄마 이름이 뭐예요? 그 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김순애요. 두만강 건너다 헤어졌어요. 평생 찾았는데 못 찾았어요.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은아? 그 아이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엄마? 저는 면접 테이블을 돌아가서 그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지은아, 지은아, 엄마야. 엄마가 미안해. 회사 직원들이 다 보는 앞이었지만 상관없었어요. 그 아이도 저를 안고 울었습니다. 엄마, 살아있었어요. 저 강물에서 조선족 아저씨가 구해줬어요. 평생 엄마 찾았어요. 이 회사가 엄마 회사인 거 알고 일부러 지원했어요. 20해 동안 죽은 줄 알았던 내 딸이 살아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적이 있더라고요. 포기하지 않으면 기적이 와요. 이제 지은이는 제 곁에 있습니다. 우리 모녀는 다시 함께 살고 있어요. 언젠가 통일이 되면 우리 둘이 손잡고 회령에 가려고요. 아버지 무덤에도 가고 할머니 산소에도 가고 그날이 오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